새벽 숲에서 한 사내가 몸을 낮추어 언 땅의 흙을 한 줌 쥐었다. 그는 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그 흙을 천천히 비볐다. 싸움을 앞둘 때마다 되풀이해온 기도와도 같은 오랜 버릇이었다. 흙냄새가 손끝에 배면 그는 아주 먼 곳에 다른 흙을 떠올리곤 했다. 햇볕에 데워진 미리 자라는 흙이었다. 가까운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잿빛 겨울숲에서 그 새만이 가슴에 붉은 빛을 품고 있었다. 사내는 새를 오래 바라보았고 새가 날아오르자 옅게 웃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안개 낀 숲 저편을 향해 돌아섰다. 사내의 이름은 막시무스였다. 로마 제국 북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다. 때는 서기 180년 겨울, 이곳은 제국의 북쪽 끝 게르마니아였다. 12해를 끌어온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투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국경은 조용해질 것이었다. 병사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의 한가운데에 이 장군이 있었다. 군단이 이 마지막 싸움에 이르기까지 열하흘 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져 온 참이었다. 부상병들은 이미 수레에 실려 남쪽으로 떠났고 남은 이들이 이 아침의 숲에 서 있었다. 진영은 낮게 웅성거렸다. 병사들은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대열을 갖추었고 말들은 흰 김을 뿜으며 발을 굴렀다. 잿불 위에서는 간밤의 죽 냄비가 아직 온기를 붙들고 있었고 대장간 자리에서는 숫돌의 날을 얻는 소리가 낮게 오르내렸다. 막시무스의 발치에는 잿빛 늑대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개는 주인이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걸었다. 막시무스가 말을 몰고 대열 앞을 천천히 지나가자 지친 얼굴들이 하나둘 그를 향해 들렸다. 그는 눈이 마주치는 병사마다 이름을 불러주거나 어깨를 짚어주었다. 오랜 전장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장군이 앞에 있는 한 이 숲을 살아서 나가게 되리라고 병사들은 믿고 있었다. 숲 건너편으로 협상의 전령을 보낸 지 2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답은 오지 않았다. 이윽고 안개 너머에서 났고 무거운 함성이 울렸다. 게르만 전사들이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온 것이었다. 부관 퀸투스가 굳은 얼굴로 돌아보았지만 막시무스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사람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저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고 그렇다면 로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기병들 앞에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말했다. 세 주만 지나면 자신은 고향에서 밀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고. 그대들도 저마다 돌아갈 자리를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니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대열을 지키며 자신을 따르라고 했다. 그리고 혹여 싸움의 한가운데서 문득 홀로 따뜻한 들판을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곳은 죽은 이들이 쉬러 가는 낙원이며 그대는 이미 아픔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라고. 살아서 한 일은 죽은 뒤에도 오래 남는 법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맺었다. 병사들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누군가는 웃기까지 했다. 언덕 위에서는 한 노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다. 철학자라 불리는 늙은 현재는 두꺼운 모피에 몸을 묻은 채 눈 덮인 숲과 그 앞에 늘어선 군단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25해 동안 전쟁으로 넓혀온 제국이었다. 그 긴 세월에 평화로웠던 때는 겨우 4해뿐이었다. 황제는 그 사실을 요즘 자주 헤아렸고 헤아릴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그러다 노인의 눈길은 대열 앞에 장군에게 가서 오래 머물렀다. 처음 만났을 때 앳된 청년이던 사람이 어느새 제국의 북쪽을 통째로 짊어진 사내가 되어 있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 황제는 저 사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놓이면서도 어쩐지 조금 쓸쓸해지고는 했다. 신호가 올랐다.
불붙은 화살들이 잿빛 하늘에 긴 곡선을 그리며 숲으로 넘어갔고 투석기가 던진 불덩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멀리서 나무들이 하나둘 불을 머금었다. 보병의 방패가 벽을 이루었고 함성과 쇳소리가 겨울 공기를 건너왔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듣기에 그것은 먼 데서 울리는 천둥 같았다. 막시무스는 기병을 이끌고 숲을 크게 돌아 나무 사이로 눈가루를 흩날리며 적의 등 뒤로 달려 들어갔다. 앞과 뒤에서 맞물린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로마는 이겼다. 싸움이 잦아든 숲에는 매캐한 연기가 낮게 깔렸다. 불탄 나무에서 재가 눈송이처럼 떨어져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천천히 덮어갔다. 병사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진 동료를 찾았고 살아남은 이들은 검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막시무스는 진흙과 재를 뒤집어 쓴 채 그 사이를 걸었다. 승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었지만 그의 얼굴은 잔치를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 걸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늑대개가 어느새 곁으로 돌아와 제 묻은 코를 주인의 손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오랜 전우인 발레리우스가 다가와 장군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니 신들이 짓궂으신 모양이라고 농을 건넸다. 아니, 신들이 그대를 아끼시는 것이라고 곁에 누군가가 받았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고? 남을 것이냐 로마로 갈 것이냐고 전우가 묻자 막시무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흙먼지투성이 농사꾼이 된 장군의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며 전우가 웃었다. 막시무스도 옅게 웃으며 말했다. 몸에 밴 피 냄새보다는 밭에 흙먼지가 씻어내기 쉬운 법이라고. 저녁이 되자 진영에는 하루의 끝이 내려앉았다. 병사들은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뜨거운 죽을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에 천을 감아 주었다. 어느 불가에서는 누군가 고향의 노래를 낮게 흥얼거렸고 곡조는 불에서 불로 느리게 번져갔다. 12해의 전쟁이 끝난 밤이었다. 병사들은 저마다 돌아갈 곳을 이야기했다. 밀밭을 말하는 이도 있었고 바닷가 마을을 말하는 이도 그저 잠자리가 따뜻한 집이면 된다는 이도 있었다. 이야기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하나둘 담요를 끌어당겨 잠에 들었다. 황제가 천천히 말을 몰고 내려와 장군 앞에 멈추었다. 그대가 또 한 번 용맹을 보여주었다고 노인은 말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어야 할 텐데 하고 낮게 덧붙였다. 이 공을 무엇으로 갚아주면 좋겠느냐고 황제가 묻자 막시무스는 잠시 뜸을 들이지 않았다.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고향이라. 노인은 그 말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려보았다. 그는 이 장군의 고향 이야기를 좋아했다. 스페인의 언덕 위에 있다는 작은 농장. 해가 들면 따뜻해지는 돌담과 낮이면 허브 향이, 밤이면 제스민 향이 감돈다는 뜰. 검은 흙의 비탈에 늘어선 올리브와 포도나무, 그리고 조랑말과 함께 뛰어논다는 어린 아들과 그 곁에 아내. 막시무스가 그 집을 떠나온 지 2해하고도 260날이 넘었다. 그는 그 날수를 하루도 틀리지 않고 세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갔다. 병사들의 모닥불이 진영 곳곳에서 낮게 피어올랐고 불탄 숲 위로는 첫눈 같은 재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막시무스는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와 갑옷을 벗고 안장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인형 2개를 꺼내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깎은 것이었다. 그는 인형을 낮은 촛불 앞에 나란히 세워두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나직이 빌었다. 저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곧 만나러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물려주신 명예를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2인형의 그림자가 천막벽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도 한동안 그렇게 2개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제는 천막 앞에 서서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너무나 힘겹게 지켜온 영광이었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곁에 선 막시무스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길은 신하를 보는 눈길이라기보다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것에 가까웠다. 전쟁은 오늘로 끝났다. 그러나 로마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늙은 황제의 마음속에서 그 물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남아 겨울밤이 깊도록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들판 위로 잿빛 연기가 낮게 깔려 있었다. 부러진 창과 식어가는 모닥불 사이로 병사들이 지친 걸음을 옮기는 동안 막시무스는 진영 가장자리에 서서 손에 묻은 흙을 천천히 털어냈다. 누군가 그를 부르러 왔다. 황제가 찾는다는 것이었다. 늙은 황제의 천막은 다른 어느 곳보다 조용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두꺼운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화로 곁에 앉아 있었고 숨소리에는 25해 넘게 이어진 전쟁의 피로가 얕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막시무스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며 호칭 같은 것은 접어두고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에 붉은 빛을 옅게 드리웠다. 황제는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넓혀온 세계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승리한 자의 흡족함이 없었다. 20해가 넘는 세월 가운데 전쟁이 없던 애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 오랜 정복 끝에 무엇이 남았느냐고 그는 나직이 물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그렇게 돌아본 자리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그는 조용히 헤아리고 있는 듯했다. 막시무스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신은 여러 세상을 지나오며 잔혹함과 어둠 뿐인 곳을 숱하게 보았으나 로마만은 달랐노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황제는 옅게 웃었다. 자네는 아직 로마의 참모습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대답 속의 올곧음을 흙 묻은 손과 흔들림 없는 눈을 그는 오래 눈여겨보았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막시무스의 집으로 흘러갔다. 황제가 물었다. 자네 집은 어떤 곳인가? 막시무스의 목소리가 그제야 조금 풀렸다. 집은 튀일로의 언덕에 있다고 햇살을 받으면 따스해지는 벽돌집이라고 그는 말했다. 낮이면 정원에 허브향이 가득 차고 밤이 되면 제스민 향이 번진다고 했다. 길가엔 커다란 포플러가 서 있고 무화과와 사과나무, 배나무가 자라며 흙은 아내의 머리카락처럼 검다고 했다. 비탈에는 올리브와 포도나무가 있고 조랑말 한 마리가 아들과 함께 뛰어논다고 했다. 그 집을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나 되었느냐 묻자 막시무스는 날수까지 헤아려 답했다. 2년하고도 260 나흘 전이라고. 황제는 그 말을 들으며 부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집이라 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주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막시무스가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신이 죽고 나면 로마를 잠시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로마를 안에서 썩게 한 부패를 걷어내는 일, 원로원이 다시 나라를 다스릴 채비가 될 때까지 황제의 권한을 대신 지녀달라는 뜻이었다. 늙은 황제는 오래 품어온 꿈을 이야기했다. 로마를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꿈이었다. 젊은 날 순수하게 품었으나 정치의 진창 속에서 한순간의 환영처럼 쓰러진 꿈, 그 꿈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막시무스의 손에 맡기고 싶어 했다. 막시무스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황공하오나 그 일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로마와 정치를 더 잘 아는 훌륭한 의원들 가운데서 사람을 고르시라고 했다. 그러나 황제는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따르고 군대의 충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막시무스였다. 막시무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드님은
어찌하시겠느냐고. 황제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코모두스는 다스릴 그릇이 못 된다고 어릴 적부터 지켜보아 잘 안다고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통치권을 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늙은 황제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을 때 천막 안에는 화롯불타는 소리만 남았다. 막시무스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해질 무렵까지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청했고 황제는 그러라고 했다. 그러고는 내 아들을 안듯 자네를 안아보게 해달라며 여윈 팔로 그를 안았다. 막시무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 곁에서 흙을 일구며 사는 것이었다. 권력도 영광도 그의 소망 안에는 없었다. 밀을 거둘 밭과 저녁이면 따스해지는 벽돌집,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런 그의 앞에 이제 로마 전체의 무게가 놓이려 하고 있었다. 같은 저녁, 진영 밭길 위로 마차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와 딸 루실라가 먼 길을 달려 전장에 이른 것이었다. 오랜 마차 여행에 지친 코모두스는 아버지가 자신을 왜 이 추운 변경까지 불렀는지 골똘히 헤아리고 있었다. 후계자를 발표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다면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느냐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황제가 되면 가장 먼저 성대한 검투 시합을 열겠노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곁에 앉은 루실라는 동생의 그 집요한 야심에 지친 듯 눈을 감았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신들에게 빌어왔던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할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 어린 포옹 한 번이면 평생의 기쁨으로 삼았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늘 조금씩 비껴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전장에 들어선 코모두스는 아버지 앞에서 짐짓 밝게 굴었다.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황소 100피를 바치겠다 했다. 그러나 늙은 황제는 그 공을 승리를 이끈 장군에게 돌리라 했다. 막시무스에게 형제처럼 인사를 건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있었으나 그 웃음 아래로 서늘한 무엇이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버지가 전투를 지휘한 장군에게 보내는 눈빛과 자신에게 스치듯 건네는 눈빛이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루실라는 오랜만에 막시무스와 마주했다. 지난날의 인연이 두 사람 사이에 옅게 남아 있었으나 막시무스는 잃은 병사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동생이 왕위 계승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랬듯 동생에게도 충성을 바치겠느냐 물었을 때 막시무스는 자신은 언제나 로마를 섬긴다고만 답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화롯불은 낮게 타올랐고 늙은 황제는 담요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곱씹었다. 막시무스는 천막 밖에 서서 별이 돋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질 무렵까지 내려야 할 답을 아직 손에 쥐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코모두스는 홀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로마를 맡기려 한다는 예감이 차가운 물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천막안은 어두웠다. 낮게 타는 화로 곁에서 늙은 황제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밤길을 달려와 이제 막 그 앞에 무릎을 굽힌 참이었다. 전쟁이 끝나가는 국경의 밤이었고 막사 밖에는 쓰러져가는 모닥불들이 멀리까지 흩어져 있었다. 아들의 숨결에는 아직 말 위에서 데워진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래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로마를 다스릴 준비가 되었느냐? 코모두스는 되었다고 답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평생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그 밤을 위해 그는 로마에서 이 먼 국경까지 달려온 것이었고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그 한마디를 기다려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황제가 꺼낸 말은 아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너는 황제가 되지 못한다. 늙은 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다. 권력은 막시무스에게 넘길 것이며 원로원이 다스릴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가 대신 로마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로마는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늙은 황제의 꿈이었다. 아들이 아니라 장군에게 로마를 맡기려는 것은 막시무스만이 권력에 물들지 않은 손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코모두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화로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러다 그는 오래 사겨온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꺼내기 시작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4가지 덕목을 적어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지혜와 정의, 용맹과 절제. 그러나 그 목록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그 4낱말을 외우며 자랐고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조용히 알아갔다. 그래도 내게는 내세울 것이 있었다고 코모두스는 말을 이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야망이 있었고 앞서 나가려는 용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향한 헌신이 있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적어준 목록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애초에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은 하나같이 그 종이 위에 적히지 못한 것들이었다. 코모두스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신들에게 끊임없이 빌어왔다고 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되게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단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단 한 번의 포옹이라도 받았더라면 그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체 제 무엇이 그토록 미우셨습니까? 그는 그렇게 물으며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크지 않았다. 오래 참아온 물음이 마침내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늙은 황제의 얼굴에 회한이 스쳤다. 내가 자식답지 못했던 것은 이 아비가 부족한 탓이었다고 마르쿠스는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2 팔을 벌려 아들을 불렀다. 이리 와서 이 아비를 안아다오. 오래도록 주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야 건네려는 손짓이었다. 코모두스는 천천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갔다. 늙은 몸을 2 팔로 감쌌다. 잠시 그렇게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은 여위었고 야른 어깨 아래로 늙은 뼈가 만져졌다. 그러나 아들의 팔에는 위로가 담겨 있지 않았다. 손이 아버지의 등 뒤에서 서서히 힘을 더해갔다. 마르쿠스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늙은 몸이 아들의 품 안에서 잠깐 떨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코모두스는 오래도록 아버지를 놓지 않았다. 다 끝난 뒤에도 그는 죽은 아버지를 품에 안은 채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 울음이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는 소리인지는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천막 밖에서는 바람이 낮게 지나갔고 화로의 불은 여전히 낮게 타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 아무도 없었다. 다만 지나간 뒤의 정적만이 천막 안을 가득 채웠다. 불빛은 흔들리기를 멈추었고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등에서 힘없이 내려와 있었다. 얼마 전까지 로마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그 자리에 더는 없었다. 남은 것은 식어가는 화로와 그 곁에 앉은 한 사람의 그림자뿐이었다. 밖에서는 국경의 밤이 여느 때처럼 깊어갔고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모닥불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밖으로 전갈이 돌았다. 폐하께서 운명하셨다. 누군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물었고 의원들은 전에 들은 대로 답했다. 고통도 없이 주무시다가 조용히 숨이 멎으셨다고 했다.
늙은 황제의 오랜 병을 알던 이들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위태롭던 몸이었으니 그 밤 조용히 잠들듯 떠났다는 말은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죽음은 평온한 잠으로 기록되었다. 날이 밝기 전 코모두스는 새 황제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막사에서 막시무스를 불렀다.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대도 함께 애도해달라고 청한 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짐은 그대의 충성을 명한다. 이 손을 잡으라. 나는 2번 청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부드러움 아래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막시무스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늙은 황제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려 했는지, 그 진짜 뜻이 무엇이었는지 막시무스는 알고 있었다. 로마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 부패를 끝내고 권력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라는 것, 그것이 죽어가던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황제가 되어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갑작스러움이 막시무스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는 내밀어진 손을 잡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물러섬 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눈으로 이미 모든 것을 묻고 있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이 천막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코모두스의 눈빛이 그 침묵 앞에서 잠시 흔들렸다. 2 사람 사이에는 말로 옮기지 않은 진실이 무겁게 걸려 있었고 그 진실은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막시무스에게 그 손을 잡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무릎을 굽히고 손을 마주 잡으면 그는 여전히 새 황제의 신임받는 장군으로 남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죽은 황제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것을 스스로 배신하게 되는 셈이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충성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옳다고 믿은 것에 바쳐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잡지 못했다. 새 황제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막시무스가 손을 잡지 않은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코모두스는 곁에 자들을 불렀다. 근위대가 소리 없이 천막을 에워쌌다. 충성을 거절한 장군은 이제 끌려나갈 몸이 되었다. 조금 전까지 로마를 물려받을 뻔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죄인이 되어 있었다. 막시무스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벗이었던 근위대장 퀸투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을 지켜달라고 낮게 부탁했다. 퀸투스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유감이지만 황제의 명이라고 그는 겨우 그 말만을 되풀이했다. 정직한 군인이었던 그조차 새 황제의 서술 앞에서는 명령을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잠깐 떨렸으나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새벽, 2 사람의 마음은 이보다 더 멀 수 없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하고 그 결핍을 피로 갚으려는 뒤틀린 마음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죽은 황제의 뜻을 알면서도 거짓 앞에 무릎 굽히기를 거부한 올곧은 마음이 있었다. 코모두스는 로마 전체를 손에 넣고도 끝내 무언가를 잃은 자였고 막시무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고도 무언가를 지킨 자였다. 하나는 얻어서 비었고 다른 하나는 잃으면서도 채워져 있었다. 그 새벽 막시무스의 머릿속에는 문득 오래된 것들이 스쳐갔을 것이다. 멀리 두고 온 언덕 위의 집, 햇살을 받으면 따스해지던 벽돌, 정원에 감돌던 풀 냄새,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 아들. 곧 돌아가 흙을 만지며 살리라 믿었던 그 평온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다. 천막 밖으로 끌려나가는 막시무스의 뒤로
새 황제의 로마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침의 빛은 어쩐지 따뜻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진 왕좌였고 그 위에 앉은 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밤이 남아 있었다. 장군의 앞에는 이제 긴 어둠이 놓여 있었다. 그 어둠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고 국경의 새벽 안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싼 채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다. 새 황제는 막시무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뜻이었다. 막시무스는 내밀어진 손을 오래 내려다보기만 했다. 노왕제가 밤사이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그는 믿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었다. 막시무스는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코모두스 역시 막시무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막사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코모두스는 끝내 내민 손을 거두었다. 그 얼굴에는 성냄도 슬픔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곁에 근위대장에게 무언가를 일렀을 뿐이었다. 막시무스를 데리고 나가 조용히 목을 치라는 것이었다. 명령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작았기에 더 서늘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근위병들이 막시무스의 두 팔을 붙들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끌려나갔다. 오랜 세월을 함께 싸운 퀸투스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막시무스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스페인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나직이 청했다. 퀸투스는 눈길을 피했다. 그는 이미 새 황제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막시무스는 더 말하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이끌려 그는 새벽의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이 트기 전에 숲은 서리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나무마다 얼음이 매달려 있었고 발밑에서 언 흙이 서걱거렸다. 두 병사가 그를 눈밭에 무릎 꿇렸다. 막시무스는 반항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오래된 기도를 속으로 외웠다. 조상들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시여 아내와 아들을 지켜주시고 곧 만나러 간다고 전해주소서.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젊은 병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두려웠다. 막시무스는 고통 없이 군인답게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서리가 낀 날에는 칼이 칼집에서 잘 빠지지 않는 법이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병사가 그 말의 뜻을 채 헤아리기도 전이었다. 막시무스는 이미 몸을 틀어 그의 칼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 다음의 일은 순식간에 그러나 어딘가 아득하게 지나갔다. 칼과 칼이 부딪는 무딘 소리가 두어 번 눈 덮인 숲을 울렸고 곧 다시 고요해졌다. 눈밭 위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막시무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 붉은 것이 번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근처에 매여 있던 말 한 마리가 하얀 김을 뿜으며 발을 굴렀다. 막시무스는 그 말에 올라탔다. 말은 눈보라 속으로 달려나갔다. 막시무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코모두스는 결코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을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장군의 흔적을 그 뿌리까지 지우려 들 것이었다. 그것은 곧 스페인의 아내와 아들을 뜻했다. 처형의 명이 내려진 그 순간 이미 가족을 향한 명도 함께 떠났을지 몰랐다. 그 생각이 그를 채찍보다 세게 몰아세웠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게르마니아의 언강을 건너고 눈 덮인 산을 넘고 이름 모를 벌판을 가로질렀다. 상처에서 흐른 피가 말굽에 밟힌 눈 위로 점점이 떨어졌다. 열이 오르고 손끝이 굳어갔다. 이따금 눈앞이 흐려져 안장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붙들었다. 집을 떠난 지 이태가 넘도록 밟아보지 못한 길이었다. 이제 그 길을 그는 목숨을 걸고 되짚어 가고 있었다. 말이 지치면 마을 어귀에서 다른 말을 얻었다. 얻지 못하면 지친 말을 달래가며 걸음을 늦추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한 번도 쉬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언덕 위의 집이 떠올랐다. 햇살을 받으면 따스해지던 벽돌담, 낮이면 정원 가득 번지던 허브향, 밤이면 감돌던 제스민 향. 아내의 머리처럼 검던 흙, 그 흙 위를 아들과 함께 뛰놀던 조랑말. 그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 있기를 그는 달리는 내내 빌었다. 날이 저물고 다시 밝았다. 벌판의 눈이 어느새 사라지고 마른 풀과 붉은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기에서 바다 냄새가 옅게 실려왔다. 북쪽의 추위가 뒤로 물러나고 낯익은 땅의 온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스페인이었다. 고향의 하늘이었다. 막시무스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의 옆구리를 눌렀다. 멀리 언덕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몇 해를 꿈에서만 그리던 그 능선이었다.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가 비탈을 따라 늘어서 있을 그 언덕, 저 너머 어딘가에 그의 집이 있었다. 막시무스의 가슴이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함께 조여들었다. 그는 안장 위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친 말이 마른 흙길을 따라 익숙한 언덕을 향해 마지막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다. 말은 밤새 남쪽으로 달렸다. 막시무스는 등에 박힌 화살을 스스로 부러뜨린 채 고삐를 놓지 않으려 손을 안장에 묶어 두었다. 두 밤을 그렇게 달렸고 세 번째 아침이 열릴 무렵 익숙한 언덕이 눈앞에 나타났다. 튜일로의 언덕. 2년하고도 264일 만에 다시 보는 땅이었다. 그는 오래전 늙은 황제에게 이 집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햇살을 받으면 따스해지는 벽돌, 낮이면 정원에 감도는 허브향, 밤이면 제스민 향, 흙은 아내의 머리처럼 검다고 했다. 조랑말이 아들과 함께 뛰어논다고도 했다. 언덕을 넘자 그 향기가 없었다. 바람에 실려온 것은 다른 냄새였다. 타고 남은 나무, 젖은 채, 그리고 그 아래 스며든 무언가. 막시무스는 말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저 고삐를 놓고 말이 저 홀로 걸어 내려가도록 두었다. 정원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은 기둥 몇 개가 서 있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벽돌은 여전히 온기를 품은 채 무너져 있었다. 병사들이 다녀간 뒤였다. 코모두스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그가 오기 며칠 전에 이 언덕을 지나갔던 것이다. 집 앞에 두 그루 포플러 사이로 두 개의 형체가 매달려 있었다. 막시무스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다가가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무릎이 먼저 꺾였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흙 위로 떨어졌다. 아내였다. 그리고 8살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이었다. 불에 그을린 나무 십자가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아래 흙은 검게 젖어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그 검은 흙을 만졌다. 아내의 머리처럼 검다고 언젠가 그렇게 말했던 흙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러갔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재만이 아직 공중에 남아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 고요는 비명보다 무거웠다. 막시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만 아들의 작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두 사람을 내렸다. 굳은 손으로 매듭을 풀고 화살에 찢긴 등이 다시 벌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씩 안아 내렸다. 아내의 몸은 가벼웠고 아들의 몸은 그보다 더 가벼웠다. 그는 아이를 먼저 가슴에 안았다.
언젠가 함께 말을 달리자고 했던 아이였다. 그 약속을 그는 이제 지킬 수 없었다. 막시무스는 무너진 담벼락 옆 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골랐다. 아내가 허브를 심던 자리였다. 부러진 검으로 맨손으로 그는 흙을 팠다. 등의 상처에서 흐른 것이 흙에 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울 자리가 될 때까지 팠고 그들을 뉘었고 다시 검은 흙을 덮었다. 마지막으로 그은 벽돌 하나를 집어 그 위에 올려두었다. 온기가 아직 남은 벽돌이었다. 무덤 앞에서 그는 손을 모았다. 오래전 선조들에게 올리던 기도를 그는 다시 입에 담으려 했다. 조상들이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아내와 아들을 지켜달라고. 곧 만나러 가겠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나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킨다는 말도 만난다는 말도 이제는 늦은 뒤였다. 그는 다만 흙 위에 이마를 대고 오래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몸이 그를 놓아버렸다. 이틀 밤을 잠들지 못한 몸이었다. 화살에 찢기고 피를 흘린 몸이었다. 무엇보다 지킬 것을 모두 잃은 몸이었다. 막시무스는 무덤 곁 흙바닥에 옆으로 쓰러졌다. 눈앞으로 마른 풀잎 하나가 흔들렸고 그 너머로 오후의 볕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대로 두 사람 곁에 눕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흐려지는 정신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점점 멀어졌고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남은 것은 자기 심장이 느리게 뛰는 소리뿐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땅이 아니라 수레였다. 나무 바퀴가 자갈길을 지나며 덜컹거렸고 몸 위로는 거친 천이 덮여 있었다. 등의 상처에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무언가 축축한 것이 발려 있었고 냄새가 났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오갔다. 죽으면 사자밥 받게 되지 않는다고, 노예보다 값이 나가는 것이 짐승이라고, 그런 말들이 어렴풋이 스쳤다. 그를 거둔 것은 그 길을 지나던 노예 상인들이었다. 무덤 곁에 쓰러진 사내를 발견하고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짐짝을 싣듯 수레에 실은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이름도 사연도 없는 물건이었다. 등에 남은 로마군의 표식조차 그저 값을 흥정할 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수레는 남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 언덕이 사라지고 강이 사라지고 이윽고 푸른 것이 모두 사라졌다.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넜고 붉은 흙과 마른 바람에 땅에 닿았다. 북아프리카였다. 로마에서 가장 먼 변방, 소금과 모래의 땅이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다. 한때 로마 북부군을 이끌던 손목에도 이제는 같은 쇠가 감겼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사슬을 풀려 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다른 노예들이 신음하고 애원할 때에도 그는 말이 없었다. 곁에 그은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이 향한 곳은 북쪽이었다. 두 사람을 묻고 온 언덕이 있는 쪽, 그러나 그 언덕은 이제 너무 멀어 마음으로도 닿지 않았다. 밤이면 그는 손바닥을 펴보곤 했다. 검은 흙을 만졌던 손이었다. 아무리 씻어도 그 흙의 감촉이 손끝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사막의 바람은 밤새 낮게 울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지킬 것을 잃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그 시간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레는 사막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다.
막시무스는 다른 사내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흔들리는 짐칸 바닥에 실려 있었다. 바퀴가 돌 때마다 몸이 함께 흔들렸고 사슬은 낮게 절그럭거렸다. 어깨의 상처는 골마 같고 그는 그것을 굳이 돌보지 않았다. 곁에 앉은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들고 상처에 무언가를 문질러 주었지만 막시무스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맡길 뿐이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죽고 싶은 마음도 이미 그의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태워져 버린 집과 흙 위에 남아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들은 눈꺼풀 안쪽으로 천천히 번져왔다. 며칠 밤을 별 아래에서 보내고 수레가 멈춘 곳은 추카바르라는 이름의 지방 도시였다. 흙벽으로 둘러싸인 시장에는 낙타와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선가 향신료 냄새와 짐승의 냄새가 함께 밀려왔고 낯선 말소리가 사방에서 오갔다. 사내들은 우리에서 끌려나와 흙바닥 위에 세워졌다. 한낮의 볕이 그들의 등을 달구었고 파리가 상처 위를 맴돌았다. 막시무스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그 소란을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흘려보냈다. 그곳으로 한 사내가 다가왔다. 나이가 지긋하고 몸집이 단단한 사내였다. 걸음에는 오래 싸워본 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다. 이름은 프록시모라 했다. 그는 검투사들을 사들여 지방의 경기장에 내보내는 자였고 스스로도 한때는 노예로 검투장에 섰던 몸이었다. 그는 사내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이빨을 살피고 근육을 눌러보았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고르듯 담담한 손길이었다. 막시무스 앞에 이르러 그는 어깨에 찍힌 군대의 표식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타령한 병사이거나 버려진 군인이었다. 짐승보다 값이 헐한 사내였지만 프록시모의 눈에는 무언가가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는 값을 흥정했고 몇 마디 오간 끝에 막시무스와 몇 사람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흥정이 끝나자 사내들의 목에 새 사슬이 채워졌다. 그날 저녁 프록시모는 새로 사들인 자들을 마당에 세워놓고 말했다. 자신은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봐 줄 사람이며 어쩌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될 거라고 했다. 값을 후하게 쳐주진 않았으나 목숨값만큼은 치렀으니 노예로 살다 쓰러지느니 죽는 순간까지 박수받는 검투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내들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막시무스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막시무스는 목검을 들지 않았다. 교관이 검을 쥐어주어도 그는 손을 늘어뜨렸고 상대가 덤벼도 맞서지 않았다. 우린 싸움을 위해 팔려온 노예라고 누군가 일러주었지만 막시무스는 나도 싸우지 않겠다고만 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도 이기고 싶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무리 가운데 주바라는 사내가 있었다. 누미디아에서 온 검은 피부의 사내였다. 이마와 뺨에는 신을 새긴 문신이 있었고 말수가 적었다. 밤이면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향의 신들에게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곤 했다.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마당을 낮게 감돌았다. 주바는 막시무스에게 붉은색은 신의 색이라고 언젠가 신의 가호가 필요할 거라고 나직이 말했다. 막시무스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 다른 이들이 잠들면 두 사람은 같은 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아있곤 했다. 벽 너머로는 짐승들이 뒤척이는 소리와 먼게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하룻밤이 저물어갔다. 이윽고 시합의 날이 왔다. 막시무스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지방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갔다.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곳은 아니었다. 흙벽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경기장이었지만 관중석은 사람으로 빼곡했고 흙먼지와 함성으로 가득했다. 그 웅성거림은 벽 안쪽까지 낮게 울렸다. 어두운 통로에 갇힌 사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자가 있었고 애써 태어난 자가 있었으며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도 있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프록시모는 사내들에게 검을 상대의 몸에 찔러 넣으면 관중이 열광할 거라고, 그러다 보면 그 함성을 즐기게 될 거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다들 죽겠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미리 정해 두라고도 했다. 훗날 대장부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싸우지 않겠다던 자도 모래를 밟는 순간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말을 하는 프록시모의 목소리에는 위협도 연민도 없었다. 다만 오래 그 자리에 서본 자의 담담함이 있을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막시무스는 모래 위로 떠밀렸다. 붉은 조가 된 그의 앞으로 상대들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몸을 움직였다. 팔이 먼저 기억했다. 그는 첫 번째 상대의 칼을 흘려보내고 몸을 낮추어 안으로 파고들었다. 검은 짧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 사람이 쓰러지자 그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오랜 전장에서 몸에 밴 움직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기쁨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곁에서는 주바가 등을 맞대고 싸웠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등 뒤를 지키고 있었다. 막시무스가 미쳐보지 못한 곳에서 검이 날아들면 주바가 막았고, 주바가 밀리면 막시무스가 상대를 걷어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고도 서로의 자리를 알았다. 모래 위에 그들만이 남았을 때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막시무스는 검을 모래에 던지고 돌아서 그 함성을 등졌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이내 고요가 내려앉았다. 흩어진 모래가 천천히 가라앉고 발자국이 지워져 갔다. 사내들이 시신을 끌어내는 동안 막시무스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고르며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이겼다는 감각도 살아남았다는 안도도 그의 안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시합은 이어졌다. 어떤 날은 볕이 뜨거웠고 어떤 날은 흙먼지가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늘 비슷했다. 막시무스는 살아남았고 주바도 살아남았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한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밤이면 두 사람은 다시 벽에 기대어 앉았다. 주바는 자신의 나라와 집을 이야기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아내가 밥을 짓고 딸들이 강에서 물을 기러 오는 집이 있다고 했다.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죽으면 그들에게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막시무스가 정말 그러하냐고 묻자 주바는 그렇게 믿는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다만 자신은 가족보다 먼저 죽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만나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거라고 했다. 그러면 기다릴 셈이냐는 물음에 주바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막시무스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멀리 자신에게도 아내와 아들이 있고 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곧 만나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듯 되뇌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두 사람은 그 밤을 그렇게 나누어 가졌다. 서로의 목숨을 지켜준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오갔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막시무스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졌다. 프록시모는 그런 그를 눈여겨보았다. 어느 날 프록시모는 막시무스를 불러 자신도 한때는 검투사였노라 말했다. 오래전 황제가 손수목검 한 자루를 내려주었고 그 검이 어깨에 닿는 순간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했다. 막시무스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묻자 프록시모는 자신이 최고였던 것은 빨리 죽여서가 아니라 관중이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 답했다. 군중을 사로잡아야 자유가 보장된다고 그는 막시무스의 눈을 보며 일러주었다. 프록시모는 자신의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목검 한 자루였다.
그것은 오래전 그가 자유를 얻던 날의 증표였고 손때가 묻어 나무결이 부드럽게 닳아 있었다. 그는 그 목검을 가리키며 저것이 자유의 상징이라고 했다. 군중을 사로잡는 자만이 언젠가 저 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막시무스는 그 낡은 나무검을 오래 바라보았다. 막시무스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자유란 아득한 이야기였지만 처음으로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방향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마음과는 조금 달랐다. 언젠가 저 먼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그들 곁에 이르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무엇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마당의 모닥불은 낮게 타올랐다. 곁에서는 주바가 다시 신들에게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 낮은 소리를 들으며 막시무스는 하루의 일들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저 먼 집의 따스한 벽돌과 낮이면 정원에 가득하던 허브 향기와 아들이 조랑말과 뛰어놀던 비탈을 눈꺼풀 안에 그려보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그는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앉아 있었다. 소문은 먼 길을 돌아 프록시모의 검투사 우리에까지 닿았다. 로마의 젊은 새 황제가 죽은 아버지를 기리는 경기를 연다고 했다. 그것도 150일 동안 대경기장에서 쉼없이 이어질 것이라 했다. 새 황제는 백성의 마음을 사려 했고 그 마음을 사는 가장 빠른 길이 피와 함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로원의 긴 회의도 곳간을 채우는 곡식도 그 함성만큼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프록시모는 오래도록 그 소식을 곱씹었다. 그는 한때 그곳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다. 5해 전 늙은 황제가 검투를 금하면서 그의 무대는 닫혔고 그 세월을 낡은 외투처럼 걸친 채 변방의 흙먼지 속에서 살아왔다. 사고 파는 짐승과 사내들 사이에서 그는 다시 로마로 돌아갈 날을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고 있었다. 이제 그 문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에서 자신의 검투사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았다. 팔릴 만한 자, 살아남을 만한 자, 그리고 군중을 끌어당길 만한 자를. 스페인에서 온 사내가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다. 프록시모는 그를 불러 로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이곳과 다르다고 했다. 5만 명의 시민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곳, 검을 내리치기 직전의 고요와 그 뒤에 터지는 함성이 마치 폭풍 같아서 그 한가운데 선자는 스스로가 천둥을 부르는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고 했다. 늙은 프록시모의 눈에는 그 시절의 불빛이 잠깐 스쳐갔다. 그 자신도 오래전 그 흙먼지 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다. 황제가 내린 목검 한 자루가 어깨에 닿던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했다. 빨리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군중이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나직이 덧붙였다. 군중을 사로잡는 자만이 자유에 닿는다고 그 오래된 말을 사내에게 다시 일러주었다. 사내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다. 다만 로마라는 이름 하나에 마음이 조용히 움직였다. 한때 그가 장군으로서 지키려 했던 도시였다. 잔혹함과 어둠뿐이던 많은 세상 가운데 그가 다르다고 믿었던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이제 그는 사슬에 묶인 채 짐수레에 실린 짐승들과 함께 그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지키던 자에서 팔려가는 자로 그의 자리는 그렇게 뒤바뀌어 있었다. 수레의 행렬은 여러 날에 걸쳐 남쪽으로 내려갔다. 길가에 포플러가 늘어섰고 마른 흙에서는 오래 걸어온 발과 짐승의 냄새가 났다. 낮이면 먼지가 발목까지 차올랐고 해가 기울면 행렬은 길가에 멈춰 불을 피웠다. 사내는 밤이면 다른 검투사들과 등을 맞대고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자신의 집과 밭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재가 되어버린 것들을 그는 소리 없이 헤아렸다. 아내가 밥을 짓고 아들이 조랑말과 뛰놀던 비탈을,
눈을 감지 않고도 그려낼 수 있었다. 함께 사슬에 묶인 주바가 곁에 있었다. 죽어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언젠가 주바가 물은 적이 있었다. 사내는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다. 다만 자신은 가족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며 그 만남은 아직 멀었다고 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말은 다짐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붙드는 밧줄이기도 했다. 밤이 깊으면 모닥불은 낮게 사그라들었고 사내는 하루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은 채 얕은 잠에 들었다. 불빛이 다 꺼지기 전 사내는 이따금 조상들에게 조용히 빌었다.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곧 만나러 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것은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만 겨우 움직이는 낮은 중얼거림이었다. 늙은 황제가 그에게 적어주었던 덕목들이 이따금 떠올랐다. 지혜와 정의, 용맹과 절제. 이제 그 어느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으나 명예롭게 살라던 말 많은 사슬에 묶인 지금도 그의 안에 남아 있었다. 로마의 성문이 가까워지자 길에는 사람이 늘었다. 짐수레가 도시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사내는 사슬 너머로 도시를 보았다. 한때 그가 지키려던 그 도시였다. 그때는 갑옷을 두르고 말 위에 있었고 지금은 노예의 표를 단 채 수레바닥에 앉아 있었다. 같은 돌담, 같은 하늘이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리에는 포도주를 파는 목소리와 경기를 알리는 외침이 뒤섞여 넘쳤다. 백성들은 곧 열릴 혈전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고 자유를 조금씩 빼앗기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웃고 있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 그 담장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거대한 돌의 산이 하늘을 반쯤 가리며 서 있었다. 검투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저런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느냐고 누군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을 지었느냐고 주바가 목을 젖힌 채 중얼거렸다. 대경기장이었다. 겹겹이 쌓인 아치가 층층이 올라가 둥근 벽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웅성거림은 벽을 통과해도 바다처럼 넓게 들려왔다. 늙은 황제가 5해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그의 아들의 손에서 다시 열린 자리였다. 수레가 경기장 뒤편의 어두운 통로로 들어서자 함성은 더 가까워졌다. 벽 너머에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내는 소리가 발밑에 돌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겹의 소리가 뭉쳐 만들어진 이름 붙일 수 없는 울림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파도처럼 밀려와 벽을 흔들었고 어떤 순간에는 썰물처럼 물러나 낮은 웅얼거림만 남겼다. 그 소리가 물러날 때마다 사내는 자신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경기장의 안뜰에는 이미 여러 무리의 검투사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갑옷을 손보는 자, 검을 살피는 자, 벽에 기대어 눈을 감은 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층층이 쌓아 올린 관중석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빛과 그늘이 나뉜 그 경계에서 사내는 한때 자신이 지휘하던 군대의 대열을 잠깐 떠올렸다. 그때도 전투전의 고요는 이와 비슷했다. 다만 그때 그는 말 위에 있었고 지금은 흙바닥 위에 서 있었다. 프록시모는 검투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일렀다. 저 안에서 무엇을 만나든 반드시 군중을 사로잡으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무턱대고 죽이는 도살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자가 되라고 했다. 오락을 파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늙은 흥행사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지하의 대기실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벽에서는 물기가 배어나왔고 횃불의 그을음 냄새가 낮게 깔렸다. 천장 위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지나갔고 이따금 흙먼지가 틈새로 흘러내렸다. 갑옷이 채워지고
방패가 나뉘고 검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사내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함께 갈 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눈에 담고 그중 군대에 있었던 자를 가려냈다. 어떤 상대가 나오든 흩어지지 말고 뭉치면 산다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일렀다. 검을 쥔 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각자의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고를 수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늙은 말이 그들 사이를 낮게 감돌았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나팔이 울렸다. 오늘의 첫 대결은 오래전의 큰 전투를 되살리는 것이라 했다. 아득한 옛날 로마의 군대가 야만족의 무리를 꺾었던 그 싸움을 흙바닥 위에 다시 세우려는 것이었다. 군중은 그 옛 이야기를 자기 눈으로 다시 보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역사도 전설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의 즐거움이었다. 진행을 알리는 목소리가 벽 너머에서 크게 울려 퍼졌고 그때마다 함성은 한층 높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통로 끝에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빛 너머에서 함성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잦아들기를 되풀이했다. 사내는 방패를 고쳐 쥐었다. 손잡이의 가죽은 앞서 그것을 쥐었던 누군가의 손자국을 아직 품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까지는 아직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은 채 그 짧은 고요 속에 오래 머물렀다. 곁에 선 주바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고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뭉치면 산다는 말이 다시 한번 무리 사이를 지나갔다. 바깥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발밑의 돌은 그 소리에 맞추어 나직이 떨려왔다. 한때 이 도시를 지키던 장군은 이제 그 도시의 흙먼지 앞에 서 있었다. 문 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오늘도 살아남는 쪽을 택할 참이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가족에게 가는 길은 아직 멀었고 그는 그 먼 길의 천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경기장 한복판에 흙먼지가 낮게 깔려 있었다. 반대편 문이 열리고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들이 줄지어 쏟아져 나왔다. 바퀴축에는 긴 칼날이 달려 있었고 그 위에 올라선 궁수들은 활시위를 이미 당기고 있었다. 오늘의 상대는 옛 카르타고 전투를 흉내낸 무리였다. 이름 없는 검투사 몇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흙바닥 위에 헐거운 갑옷 하나만 걸친 채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는 그들이 훨씬 적었고 말도 없었으며 몸을 가릴 것이라곤 손에 쥔 방패뿐이었다. 투구를 눌러 쓴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스페인에서 온 노예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곁에 사내들에게 물었다. 군대에 있어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한 사람이 저 먼 국경에서 복무했다고 답했다. 그러면 나를 도우라고 사내는 말했다. 어떤 상대가 나오든 흩어지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고. 뭉치면 산다고. 그 한마디가 조용히 무리 사이로 번져갔다. 전차가 흙을 차며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죽여라, 죽여라 외쳤고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둥글게 울렸다. 사내는 무리를 등이 맞닿도록 둥글게 세웠다. 방패를 나란히 이어 붙이라고 이르자 흩어져 있던 방패들이 하나의 벽처럼 맞물렸다. 첫 전차가 그 벽에 부딪혀 옆으로 튕겨나갔다. 두 번째 전차가 방향을 틀려는 순간 사내는 한쪽 무리를 떼어 그 뒤를 따르게 했다. 말들이 서로 엉키고 바퀴가 흙에 박혔다. 궁수들이 하나둘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 전차가 멈춰 서고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을 때 흙 위에 서 있는 것은 수적으로 분리했던 그 무리뿐이었다. 관중석이 일제히 일어섰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그 검투사를 향해 소리쳤다. 스페냐드, 스페냐드. 그 부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다. 사내는 숨을 고르며 그 소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든 검 끝에서 흙먼지가 흘러내렸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황제는 이 승리가 마음에 걸리면서도 사람들의 함성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저자가 누구냐고 곁에 신하에게 물었다. 스페인에서 온 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짐이 직접 만나 보겠다고 황제는 말했다. 이윽고 황제가 호의를 거느리고 흙바닥으로 내려섰다. 승리한 검투사를 치하하는 일은 흔치 않았고 관중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황제가 사내 앞에 멈춰섰다. 과연 명성 그대로라고 이만한 검투사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황제는 말했다. 곁에 선 어린 조카는 저 사람이 옛 영웅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했다. 황제가 웃으며 물었다. 투구를 벗고 이름을 밝히라고. 이름이야 있을 것 아니냐고. 사내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는 낮게 답했다. 제 이름은 검투사라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황제에게서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감히 황제에게 등을 보였다는 사실에 젊은 황제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노예 주제에 하는 말이 새어나왔다. 투구를 벗고 이름을 대라고. 이번에는 명령이 되어 떨어졌다. 사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두 손이 투구의 양옆에 닿았고 쇠붙이가 머리에서 벗겨져 흙 위로 내려졌다. 땀에 젖은 얼굴이 햇빛 아래 드러났다. 황제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얼굴이었다. 사내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을 밝혔다. 자신의 이름은 막시무스이며 북쪽 군대를 이끌던 총사령관이었다고. 늙은 황제 아우렐리우스를 섬긴 충실한 신하였다고. 불에 타 죽은 아들의 아버지이며 짓밟힌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 한마디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는 말했다. 살아서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하겠다고. 젊은 황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죽었어야 할 자가 바로 눈앞에 살아서서 아버지의 이름과 죽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황제는 짧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짓 한 번이면 저자를 없앨 수 있었다. 호위병들이 활을 들어 사내를 겨누었고 화살촉이 일제히 그 가슴을 향했다. 그때 관중석에서 다른 소리가 터져나왔다. 죽이지 마라, 살려두라는 외침이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목소리였다가 이내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막시무스, 막시무스. 그 소리는 벽을 넘어 하늘까지 차올랐다. 황제는 겨눈 화살들과 그 화살을 지켜보는 수만 개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이토록 사랑하는 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부로 뵐 수는 없었다. 그를 죽이는 순간 자신은 승리한 영웅을 시기해 죽인 자가 될 뿐이었다. 황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명했다. 활을 거두라고. 화살촉들이 마지못해 아래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흙바닥 위에서 마주선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내려온 황제였고 한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진 옛 장군이었다. 그 사이에 오가는 것은 말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실 같은 침묵이었다. 황제가 먼저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사내의 이름을 부르는 함성이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막시무스는 그 소리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벗겨진 투구가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밤이 깊은 검투사 숙소의 창살 사이로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들어섰다. 죽은 황제의 딸이자 지금 황제가 된 코모두스의 누나 루실라였다. 값비싼 망토로 몸을 감쌌으나 그 걸음에는 궁의 화려함 대신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콜로세움에서 투구를 벗던 그 순간에 알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헤아렸고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두운 숙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오래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인연이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아직 어렸고 그는 이제 막 이름을 얻기 시작한 젊은 장교였으며 세상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자리로 데려갔다. 그녀는 황가의 딸로서 정략에 따라 시집을 갔고 그는 변경의 전장을 떠돌며 로마를 넓혔다. 세월이 흐른 지금 한 사람은 궁에 갇힌 황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사슬에 묶인 노예가 되어 다시 이렇게 마주 서 있었다. 옛 인연의 따뜻함과 그 사이에 쌓인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의 침묵 속에 함께 흘렀다. 루실라는 낮은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물었다. 막시무스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겪은 일을 말로 옮기기에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다. 불타버린 집과 흙 속에 묻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 그녀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막시무스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으나 그 원망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을 찾아온 그녀가 무엇을 바라는지 조용히 헤아렸다. 그녀 역시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를 누가 어떻게 잃게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젖은 눈에서 읽었다. 루실라는 어렵게 입을 열어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했다. 죽은 황제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은 아들에게 제국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다시 백성과 원로원의 손에 돌려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뜻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렸고 지금 로마는 두려움에 짓눌린 한 사람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다. 코모두스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피해 경기로 홀리려 했고 자신을 거스르는 이는 누구든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원로원의 목소리는 나날이 작아졌고 광장에는 밀고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깔렸다. 궁 안에도 이 폭정을 근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나이든 원로원 의원 그라쿠스는 로마가 한 사람의 변덕이 아니라 여럿의 뜻으로 다스려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웅변가는 아니었으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노회한 정치가였다. 그는 루실라와 은밀히 뜻을 나누며 언젠가 이 어긋난 시대를 바로잡을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원로원에는 힘이 없었다. 말은 있으되 칼이 없었고 뜻은 있으되 그 뜻을 지켜줄 군대가 없었다. 황제는 도시의 병사들을 손에 쥐고 있었고 원로원은 그 앞에서 무력했다. 루실라가 막시무스를 찾아온 까닭이 거기 있었다. 로마의 성벽 밖에는 아직 그를 장군으로 기억하고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 한때 그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걸던 병사들. 그들은 오스티아 근처에 주둔한 채 죽은 줄 알았던 옛 장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움직여 로마로 들이고 그 힘으로 폭군을 끌어내려 아버지의 뜻을 되살리려는 것이 그녀와 그라쿠스의 계획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시무스가 이 콜로세움을 빠져나가 성 밖의 옛 부하들과 만나야 했다. 그것은 몇 겹의 담과 병사들을 넘어야 하는 목숨을 건 일이었다. 막시무스는 오래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었다. 하나는 가족을 죽인 자를 향한 복수였다. 밤마다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식은 재 같은 그리움과 분노. 코모두스의 목을 자신의 손으로 조르는 상상은 수없이 그를 찾아왔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죽은 황제가 그의 어깨에 얹어준 뜻, 자신 하나의 원한을 넘어서는 일, 로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개인의 복수와 나라의 앞날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 저울질되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다시 위험한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이미 그의 곁에서 너무 많은 이가 쓰러졌다. 함께 게르마니아의 숲을 지나온 병사들, 그를 살리려 몸을 던진 사람들. 또다시 누군가를 자신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흙 속에 묻은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수 없었던 세상이 지금 이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은 지키지 못했으나 다른 이들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만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루실라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향기가 잠시 방 안에 머물다 흩어졌다. 홀로 남은 막시무스는 창살 너머로 로마의 밤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장군의 갑옷을 입고 지키려 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자신을 노예로 가둔 채 저 아래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 미뤄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지도 몰랐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막시무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미뤄두었던 결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침내 뜻을 정했다. 이 콜로세움의 담을 넘어 성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옛 부하들과 만나고 그 힘으로 어긋난 시대를 바로잡는 일에 자신의 남은 목숨을 걸기로 했다. 그것은 그 하나의 복수를 넘어서는 일이었고 죽은 황제가 그의 어깨에 얹어준 무게를 마침내 짊어지는 일이었다. 복수를 이루더라도 로마가 폭정 아래 남는다면 아내와 아들의 죽음도 헛되이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담을 넘는 일에는 도움이 필요했다. 막시무스는 자신을 사들인 늙은 검투사 주인 프록시모를 찾아갔다. 프록시모는 오랜 세월 오직 돈과 자기 목숨만을 헤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한때 그 역시 노예 검투사였고 콜로세움의 모래 위에서 숱한 목숨을 거둔 끝에 죽은 황제의 손에서 목검을 받아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자유란 힘겹게 얻은 재산이었고 그 재산을 함부로 걸 이유가 없었다. 막시무스가 도움을 청했을 때 프록시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검투사 하나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막시무스가 조용히 건넨 말이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한구석을 흔들었다. 오래전 자신에게 목검을 쥐어준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바랐던 로마는 어떤 것이었는지, 자유란 그저 사슬을 벗는 일이 아니라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 프록시모는 오래 침묵했다. 젊은 날 콜로세움에서 자신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던 황제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진 것을 걸기로 했다. 늙은 그가 다시 한번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를 위해 위험한 자리에 서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막시무스가 담을 넘는 밤을 준비하고 뜻있는 이들을 통해 옛 부하들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코모두스의 의심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누나 루실라가 자신을 등지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가 원로원의 그라쿠스와 자주 만난다는 것, 검투사 숙소를 은밀히 드나든다는 것이 하나둘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인하자 코모두스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올감했다. 루실라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장차 황위를 이을 수도 있는 아이였다. 코모두스는 그 아이를 곁에 두고 다정한 삼촌인 척하면서 밤이면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누나에게 넌지시 일렀다. 내가 나를 거스르는 순간 이 아이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볼모로 잡은 것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루실라는 결국 무너졌다. 아들의 목숨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동생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막시무스가 담을 넘어 성 밖의 군대와 만나려 한다는 것, 원로원의 그라쿠스가 그 뜻을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밤이 언제인지까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오래 흐느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던 마음과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녀 안에서 서로를 찢어 놓았다.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코모두스의 손에 들어갔다. 그날 밤 막시무스가 프록시모의 도움으로 검투사 숙소에 담을 넘던 순간 어둠 속에는 이미 황제의 병사들이 촘촘히 깔려 있었다. 함정이었다. 횃불이 사방에서 피어오르고 창끝이 어둠 속에서 번득였다. 막시무스를 달아나게 하려고 프록시모와 늙은 검투사들
그리고 오래 그와 함께 목숨을 지켜온 벗주바가 병사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시무스가 담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 프록시모는 오래전 자유를 얻고도 끝내 자유롭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그 마지막 밤에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처럼 마쳤다. 그는 젊은 날처럼 칼을 들어 병사들을 막아섰고 오래 잊고 있던 검투사의 기계로 마지막을 감당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요란한 소리 대신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전 황제가 준 그 목검이 아니라 진짜 칼이 들려 있었으나 그 마지막 많은 목검을 받던 날처럼 떳떳했다. 늙은 검투사들도 하나둘 쓰러졌다. 그들이 벌어준 짧은 시간 동안 막시무스는 어둠 속을 내달렸다. 그러나 성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옛 부하들과 만나기 직전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그를 겹겹이 에워쌌다. 마른 화살에 쓰러졌고 지친 몸으로 홀로 그 많은 창끝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막시무스는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그를 기다리던 옛 부하들은 약속된 자리에서 새벽까지 그를 기다렸으나 끝내 그는 오지 않았다. 담을 넘어 새 시대로 향하려던 밤은 그렇게 끝났고 그를 위해 쓰러진 이들의 침묵만이 로마의 어둠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끌려가는 뒤로 먼동이 아직 트지 않은 하늘이 오래도록 어두웠다. 붙잡힌 막시무스는 다시 어두운 감옥에 갇혔다. 돌벽에서는 찬 물기가 배어나왔고 멀리 콜로세움 쪽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그를 위해 쓰러진 이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 하나씩 떠올랐다. 프록시모의 지친 미소, 늙은 검투사들의 굳은 등, 그리고 오래 곁을 지켜준 벗주바. 그들이 벌어준 시간이 아무데도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상처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이 긴 밤이 어떻게 끝날지를 조용히 기다렸다. 손끝으로 흙바닥을 쓸며 오래전 고향의 검은 흙을 떠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편 황제 코모두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검투사를 죽이고 싶었으나 죽일 수가 없었다. 로마의 백성이 이 이름 없는 검투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로세움의 함성은 언제나 막시무스를 향했고 황제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에 그의 모습을 새겼고 아이들은 그를 흉내내며 놀았다. 만약 그를 몰래 없앤다면 백성은 그 죽음을 폭군의 짓으로 여겨 등을 돌릴 것이었다. 코모두스는 백성의 사랑을 얻고 싶었으나 그 사랑이 자신이 아니라 노예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그 오랜 결핍의 되풀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비겁한 길을 택했다. 백성 앞에서 자신이 직접 그 영웅을 이기는 것이었다. 온 로마가 지켜보는 콜로세움 한복판에서 황제가 몸소 칼을 들고 위대한 검투사를 쓰러뜨린다면 백성의 사랑은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죽은 아버지도 자신을 낮추어 보던 원로원도 모두 자신을 다시 보게 되리라. 그러나 코모두스는 알고 있었다. 정정당당히 겨루어서는 결코 막시무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검투사는 전장에서 단련된 진짜 장군이었고 자신은 검수를 흉내만 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투가 있기 전날 밤 감옥으로 내려갔다. 곱게 차려입고 다정한 얼굴로 그는 사슬에 묶인 막시무스 앞에 섰다. 지난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척, 형제의 정을 나누는 척하면서 그러고는 갑옷 아래 숨겨둔 가느다란 칼을 뽑아 막시무스의 옆구리 깊숙이 찔러 넣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치명적인 상처였다. 코모두스는 흘러내리는 피를 갑옷과 천으로 감추게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두 사람이 곧 콜로세움에서 정정당당히 맞서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 비겁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막시무스는 그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숨이 조금씩 짧아지고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흘러내리는 피가 옆구리를 타고 따뜻하게 번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래전 벗 주바가 그에게 일러준 말이 떠올랐다. 죽으면 먼저 간 이들을 다시 만난다는 믿음. 흙 속에 묻어두고 온 아내와 어린 아들이 어딘가 밀밭 사이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귀향처럼 여겨졌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병사들이 막시무스를 끌어내 갑옷을 입히고 콜로세움의 어두운 문 안쪽에 세웠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수만 명의 함성이 쏟아져 들어왔다. 온 로마가 이 마지막 결투를 보러 모여 있었다. 황제와 검투사, 폭군과 영웅.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영웅의 옆구리에서 지금도 붉은 피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갑옷 아래 감춰진 상처가 이 결투의 승패를 이미 정해 놓았다는 것을. 막시무스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관중석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지키려 했던 로마의 얼굴들이 거기 있었다. 죽은 황제의 뜻, 잃어버린 가족, 자신을 위해 쓰러져간 벗들 지나온 모든 일이 이 한자리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몸은 무너져 가고 있었으나 마음만은 오래전 게르마니아의 새벽처럼 고요했다. 어쩌면 이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전장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맞은편에서 코모두스가 순백의 갑옷을 두르고 칼을 뽑아들며 걸어 나왔다.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고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함성이 서서히 잦아들며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래 미뤄온 마지막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 막시무스는 칼을 고쳐 쥐었다. 흐려지는 감각 속에서도 그 칼자루의 무게만은 또렷했다. 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콜로세움의 모래 위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햇살은 눈부셨고 수만의 얼굴은 숨을 죽인 채 이 마지막 결투를 지켜보았다. 막시무스의 눈에는 세상이 조금씩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발밑의 모래를 검게 적셨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전 전장에서 그러했듯 그는 다만 앞에 선 상대를 향해 조용히 마음을 모았다. 관중석의 함성도 내리쬐는 햇살도 모두 아득한 배경으로 물러났다. 코모두스가 먼저 칼을 휘둘렀다. 승리를 확신한 자의 성급함이 그 칼 끝에 실려 있었다. 막시무스는 흐려지는 감각 속에서도 그 칼을 받아넘겼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는 소리가 콜로세움에 울렸으나 막시무스의 귀에는 그 소리마저 아득했다. 함성도, 칼 부딪는 소리도, 발밑의 모래를 밟는 감각도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며 물속처럼 느릿하게 흘러갔다. 상처에서 새어나가는 힘이 그의 몸을 조금씩 비워갔고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맑아졌다. 그 아득함 속에서 그는 오래전의 풍경을 보았다. 손끝으로 스치던 밀 이삭, 저녁이면 집으로 뛰어오던 어린 아들, 문가에서 그를 기다리던 아내. 잃어버린 것들이 눈앞에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다시 흩어졌다. 그 환영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부드럽게 붙들어주는 듯했다. 마치 오래 걸어온 길의 끝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것 같았다. 코모두스의 칼이 몇 번이고 그를 노렸다. 막시무스는 무너져가는 몸으로 그 칼을 견디고 받아넘기고 또 견뎠다. 상대의 온갖 비열한 수와 자신의 멎어가는 숨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한 번은 칼을 놓쳐 무릎을 꿇었고 관중석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다. 코모두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치명상을 입은 자가 이토록 오래 버티는 것을, 그리고 관중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이 아니라 저 검투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품에서 몰래 감춰둔 단검을 뽑아들었을 때 곁을 지키던 근위대장마저 그에게 칼을 건네기를 거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막시무스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 몸에 밴 오랜 검술이 흐려진 의식보다 먼저 움직였다. 코모두스가 마지막 일격을 위해 몸을 크게 젖힌 그 짧은 틈을 막시무스의 손이 놓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손목을 붙들어 그 칼끝의 방향을 되돌렸고 두 사람이 한데 엉킨 그 순간 코모두스가 감춰둔 그 칼이 주인의 목을 향했다. 폭군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온갖 두려움과 갈망으로 로마를 짓눌러 온 한 사람이 자신이 꾸민 무대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감춰둔 칼로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그 최후에는 통쾌한 함성 대신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내려앉는 고요가 흘렀다.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한 시대가 그렇게 조용히 저물었다. 이긴 자 역시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코모두스가 남긴 상처가 이미 막시무스의 몸을 모두 비워낸 뒤였다.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발밑의 모래가 부드럽게 그를 받아주었다. 눈앞의 세상이 하얗게 번지고 콜로세움의 함성이 아주 먼 파도 소리처럼 잦아들었다. 그는 마치 오래 서 있던 사람이 마침내 앉는 것처럼 편안하게 몸을 낮추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저편에 오래도록 그리워한 풍경이 서서히 또렷해졌다.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밀밭, 그 사이로 난 흙길, 그리고 길 끝에 낮은 문. 문가에는 아내가 서 있었고 어린 아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나무문의 결에 닿을 듯했다. 오래 걸어온 길의 끝이 마침내 저기 있었다. 멎어가는 그의 곁으로 사람들이 다가왔으나 그 소리는 이제 아득했다. 막시무스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음을 떠올렸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긴 이야기가 마땅한 자리에 가 닿도록 그는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애써 붙들며 마지막 힘을 그 한마디에 모으려 했다. 콜로세움의 하늘이 넓고 고요했다. 무릎을 꿇은 막시무스의 곁으로 사람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죽은 황제의 딸 루실라와 오래 그의 뜻을 함께해온 원로원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검투사가 한때 로마를 지키던 장군이자 폭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붙들고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도.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이 조용한 최후를 지켜보았다. 막시무스는 흐려지는 목소리로 오래 마음에 품어온 죽은 황제의 뜻을 전했다. 갇혀있는 이들을 풀어줄 것, 부당하게 자리에서 쫓겨난 원로원 의원 그라쿠스를 다시 세울 것, 자신과 함께 쓰러진 벗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를 다시 백성과 원로원의 손에 돌려줄 것, 한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럿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되돌릴 것. 그것이 오래전 늙은 황제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일이었고 이제 죽어가는 이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었다. 곁에 있던 이들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 안았다. 루실라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라쿠스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오랜 폭정의 밤이 그렇게 끝나고 새 아침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걸어온 길이 마땅한 자리에가 닿도록 로마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요란한 승리가 아니라 올해 알터니가 마침내 열을 내리는 것 같은 조용한 회복이었다. 할 말을 마친 막시무스의 몸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무거워진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콜로세움의 함성이 아득한 파도 소리처럼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걷던 이가 마침내 집 앞에 다다른 듯한 깊고 편안한 기색이 어렸다. 곁에서 루실라가 나직이 일렀다. 이제 가도 된다고, 그들에게로 가라고.
그 목소리가 그를 부드럽게 배웅했다. 감은 눈 저편으로 그토록 그리워한 풍경이 마침내 또렷해졌다.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밀밭과 그 사이로 난 흙길, 길 끝에 낮은 문가에는 아내가 서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어린 아들이 그를 향해 맨발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다. 무거웠던 갑옷도 손에 밴 칼의 감각도 지고 온 모든 짐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천천히 그 길을 걸어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로 돌아갔다. 아들이 그의 품에 안기고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오래 떠나 있던 사람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그런 고요한 저녁이었다. 밀밭 위로 부는 바람이 따뜻했다. 콜로세움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의 몸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폭군의 시신은 병사들의 손에 아무렇게나 끌려나갔으나 검투사의 몸은 그를 사랑한 이들의 손에 받들려 옮겨졌다. 그를 사랑했던 로마의 백성이 그 뒤를 조용히 따랐고 원로원 사람들은 그가 남긴 뜻대로 갇힌 이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오래 눌려있던 도시가 조금씩 숨을 되찾아갔다. 그의 벗주바도 그 자리에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목숨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주바는 콜로세움의 모래 위, 막시무스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는 품에서 작은 조각상 2개를 꺼냈다. 막시무스가 늘 지니고 다니던 먼저 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새겨진 것이었다. 싸움에 나설 때마다 그가 흙에 세워두고 기도하던 그 작은 신들이었다. 주바는 그것을 모래 속에 가만히 묻으며 낮은 목소리로 벗을 배웅했다. 이제 집으로 가라고. 오래 걸어왔으니 그곳에서 편히 쉬라고. 언젠가 자신도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다만 아직은 아니라고. 밤하늘 아래 콜로세움은 고요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그렇게 저물었다. 잃어버린 것을 끝내 되찾지는 못했으나 그가 걸어온 길은 어둠에 잠긴 도시에 다시 새벽을 불러왔고 그 자신은 마침내 오래 그리워한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얻었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살아낸 뜻은 남는다는 것을 로마는 그의 조용한 최후를 통해 오래 기억하게 되었다. 밀받은 바람에 천천히 물결쳤고 흘길 끝에 낮은 문에는 저녁빛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물렀다. 긴 하루가 저물고 세상은 조용히 잠속으로 잠겨들었다.